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천 수봉산의 수봉공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오래전에 학원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께서 여고생 시절에 수봉공원에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 공원에는 등산로가 있었는데 산을 나선형으로 감아 오르는 길이 있고 중간에 108계단이라고 불리는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단 옆에는 가림막 정도로 사용되는 키가 180 정도 되는 긴 숲풀이 있었다고 하는데 밤에는 불이 하나도 없어서 산에 오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정상에 있는 정자에만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분과 공원을 찾은 선생님께서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하나씩 계단을 올라가는 놀이를 하며 계단을 오르고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올라가던 중 그 숲풀 뒤에 뭔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숲풀을 통과해서 본 게 아닌 조금 위에서 내려다 본 거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 머리 같았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물체가 갑자기 뛰쳐나와 달려왔습니다. 온몸을 다 검은 천으로 두르고 눈만 보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정상으로 급하게 뛰어 올라가셨고 친구분은 등 뒤에서 그 사람이 달려오는 상황이어서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허겁지겁 올라 정상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정체가 궁금하기도 해서 내려가면서 확인해 보기로 하셨답니다. 무서움을 참으며 조심스레 내려가는데 아까 그 검은 물체가 계속 땅에 엎어져 있었답니다. 두 분께서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 정신없이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당시 선생님께서 너무 놀라서 잠시 실어증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신 부모님이 선생님께 물어보셨고 필담을 통해 그 일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다고 합니다. 원래 꼭대기의 정자는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문둥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그 정자는 문둥촌이 아니게 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검은 천을 두른 사람은 아마도 문둥병 환자였을 거라 합니다. 그리고 여고생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은 나와 친구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왔던 것인데 깜짝 놀라서 도망가니 상처를 받고 엎어져 울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학원 선생님은 수봉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계단을 오르다 검은 천으로 온몸을 감싼 물체에게 놀랐습니다. 이 물체는 사람 머리 같아 보였으며 두 사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정상의 정자는 과거 문둥병 환자들이 살던 곳이었으며 그 물체는 문둥병 환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 댁. 1990년대 초반 즈음 A군은 가족끼리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은 오래되기도 했고 사람들의 발길도 많지 않은 곳이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무척 으스스하고 어두운 느낌이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댁에 도착한 그날 오전 11시경 A군은 동생과 함께 그 근처 산을 돌아다녔는데 산 쪽의 어느 부분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닭살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 반 두려운 마음 반으로 동생의 손을 잡고 그 근처로 다가갔는데 갑자기 동생의 눈이 뒤집어지더니 A군을 붙잡고는 어느 깊숙한 구덩이가 보이는 곳으로 끌고 가더랍니다. 당황한 A군은 이상해진 동생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엄청 무섭고 불안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이상해진 것을 어쩌면 이 마을에서 태어날 때부터 살아오신 할머니에게 무언가 타겟책이 있을 거라 생각한 A군은 동생의 손을 잡고 할머니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허나 평소에 자기보다 한참 힘이 약하다고 생각한 동생이 아무리 잡아 끌어도 움직이지 않자 A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동생은 뒤집힌 눈을 하고 구덩이 근처에 서서 알 수 없는 말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동생을 놓고 할머니께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이 사태를 지켜볼까라는 생각을 10여 분 정도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는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가까워지더랍니다. A군이 말하길 개 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무리 중에 A군의 아버지와 할머니께서도 계셨는데 할머니께서 대뜸 A군을 보자마자 평생 보이시지 않으셨던 엄한 표정으로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네가 아무리 우리 가문의 장남이더라도 그 이전의 오빠다. 그런데 동생을 이렇게 위험한 곳에 끌고 들어와. 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온 기가. 평소 할머니 댁에 놀러갈 때마다 사랑만 받은 A군이었기에 할머니의 환한 모습은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로 인한 반발심으로 A군은 할머니에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여기가 뭐라고 나한테 그러는 건데 라고 하자 할머니가 말하길 내가 분명 다른 곳은 몰라도 2, 3만은 오지 말라고 안 했나. 분명 할머니 댁에 올 때마다 할머니께서 A군한 이 동생이랑 어디로 싸돌아다니는 건 괜찮다. 근데 사내는 가지 말 거라고 들었던 A군이었지만 할머니 댁에 올 때마다 의뢰 듣는 소리였기에 무심코 가볍게 흘려들은 게 화가 된 것이죠. 여하튼 얼떨떨한 기분으로 서 있던 A군은 근처에 계신 어르신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아이가 이번에 당한 거야. 이게 무슨 꼴이야. 이건 우리 세대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잖아. 아휴 저 아이도 안 됐지. 참 아직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그때 할머니께선 동네 마을 청년에게 누군가를 불러오라고 시키셨다고 합니다. 대략 30분 정도가 지났을 즈음 눈이 옆으로 쭉 찢어지고 흰머리와 검은머리가 섞인 헝클어진 머리를 한 무서운 인상의 한 할머니께서 혀를 차며 오셨다고 합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미친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외모라더군요. A군의 할머니께서 사정하는 어투로 말하시길 이게 진짜 마지막이 될 기 같다. 네, 한 번만 도와줘.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 잘 알지 않나. 내 힘 닿는 데까지 해볼 낀데 기대는 하지 마라. 의식은 1시간 뒤인 6시에 할 기다. 무서운 인상의 할머니가 한 소리를 들은 A군은 자신들이 산에 들어온 건 오전 12시쯤이었고 산속에 돌아다닌 것이 채 1시간도 안 되었다고 생각했기에 매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주위가 어두워진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후 무서운 인상의 할머니께서 눈을 뒤집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고 있는 동생에게 무엇을 뿌리고 뭐라고 하니 동생이 정신을 잃고 픽 쓰러졌다고 합니다. 1시간 후 동생은 무서운 인상을 한 할머니와 함께 마을에 있는 너는 낡은 사당 같은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잠시 후 A군의 할머니께서 A군에게 오시더니 소금 같은 것과 부적을 A군에 주시면서 A군한 이 동생이니 보고 같이 놀자고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말거라 알겠나? 할매가 방금 준 소금과 부적 꼭 쥐고 집에만 있어야 한다. 절대 나오면 안 된대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자신도 역시 사당 쪽으로 향하셨다고 합니다. A군은 당시 이 상황이 매우 무섭지만 부모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 함께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라는 안이한 생각을 했답니다. 그 후 아버지와 함께 A군은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어머니께 사건의 전말과 함께 A군을 집에 혼자 둔 뒤 나가야고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모든 내용을 들으신 어머니께선 A군을 시골집에 혼자 놔두고 갈 수 없다며 항의하셨지만 1시간의 기나긴 대화 끝에 아버지의 이게 모두 A군과 동생을 위한 거야 라는 말에 설득당하셨고 그제서야 A군이 3일치 먹을 음식을 하시곤 걱정스러운 표정과 눈물을 흘리시며 집을 나서셨다고 합니다. A군은 두려운 나머지 아버지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 사정을 했지만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더군요. 나가기 직전 A군의 아버지께선 A군에게 3일 동안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누가 오더라도 문 열어주지 말고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졸지에 시골집에 혼자만 남게 된 A군은 그제서야 할머니께서 한 말의 무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이 다가왔고 평소 눈만 감으면 바로 깊은 수면에 빠지고 웬만하면 잠이 중간에 깬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잠을 잘 자는 A군에게 있어 왠지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을 청하려고 이불 속에 있던 A군은 새벽 1시쯤 어디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왜 오빠만 거기 있어? 거기 있지 말고 여기 와서 나랑 같이 놀자.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오빠가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갈까? 평소에 듣던 동생의 목소리였지만 왠지 A군 자신이 아는 동생의 목소리랑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은 A군은 두려움에 떨며 할머니가 주신 부적을 꼭 쥐고는 졸도에 가까운 상태에서 하루를 지새웠다고 합니다. 밤을 지새운 A군은 오전 7시경 이른 아침을 먹고 잠을 잔 A군은 오후 3시경에 일어났고 멍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다시 해가 지고 밤이 되자 A군은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떨쳐내기 위해서 TV를 켰고 보다가 긴장이 풀린 듯 그대로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 오전 8시경이 되어 있었고 자신의 문 밖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두려움에 떨며 혼자 있던 A군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긴장했던 마음이 풀림과 동시에 뛰쳐나가 사람들을 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고 합니다. 마침 아침이기도 했기에 뭐 무슨 일이야 있겠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대문 밖으로 나가려던 그때 갑자기 A군은 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우리가 집으로 들어오기 전까진 문을 열어주지 말라. 그 말을 떠올린 A군은 맨발로 대문을 뛰쳐나가려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여자아이의 목소리로 까르륵 까르륵 웃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A군은 정신을 차렸고 어둑한 밤 뭔가에 홀린 듯 대문을 열고 나가려던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말이죠. 사실은 A군은 푹 자서 아침에 일어난 것이 자체가 꿈이었던 거죠. 그렇게 정신을 차린 A군은 어두운 밤 대문 밖에 미묘한 틈 사이로 어떠한 존재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파트에서 기묘한 일이 생겼다. 당시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세대수가 다 안 채워져서 빈집들이 많았고 아파트는 조용했죠. 저는 그때 임신한 몸으로 신랑이 출근하면 하루 종일 집에서 여가를 보냈어요.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부엌 찻장 안에 넣어둔 과자 봉지가 툭 떨어져 있었어요. 내가 아까 꺼냈었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다음 날 또 같은 자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넣어둔 찻장은 분명 닫혀 있고요. 쥐나 다른 동물이 꺼냈다면 찻장이 열려 있어야 하는 거 아닌지 마술처럼 과자만 떨어져 있는 게 이상했지만 기분 나빠서 그 자리에서 먹어버렸어요. 며칠 뒤 부엌을 지나치다 보니 찻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온 흔적도 없고 제가 항상 있는데 도둑이 들었나 별 생각을 다 했죠. 신랑한테 말해서 집안 곳곳을 봐도 사람 흔적은 없고요. 그 후 다음 날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마찬가지로 부엌을 지나다 문제의 찻장을 봤는데 다행히 닫혀 있었어요. 안심하던 그때에 믿지 못하겠지만 그 찻장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것도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아는 듯이요. 손잡이로 당겨야 되는 구도를 지 혼자 서서히 열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얼음처럼 굳어서 바라만 봤어요. 근처에도 못 가고요. 신랑 올 때까지 TV를 크게 틀고 기다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현상이 폴터가이스트 이거더라고요. 신랑과 저는 이런 경험이 생소해서 쉽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또는 그 뒤에 신랑이 밤에 화장실을 가서 용물을 보면 화장실 앞문이 똑똑하곤 서서히 열린대요. 저인 줄 알았다는데 저는 자고 있었다네요. 출산일이 다가오자 아가 침대를 들여서 그 위에 흑백 모빌을 달아뒀어요. 대낮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 모빌이 저절로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추운 겨울이라 창문과 방문을 다 닫아놓고 바람도 없는데 말이에요. 눈앞에서 누군가가 만지듯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소름 돋아서 집 밖을 나와 친구에게 털어놓았더니 너희 집 아기 귀신 있는 것 같다고. 정말 귀신인가 싶었지만 눈으로 귀신을 본 적은 없었어요. 어느 날은 시장을 보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주차장에서 주차한다고 저보고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1층에서 신랑 기다려야지 하면서 엘베 앞을 멍하니 서 있는데 엘베가 1층에 서 있었지만 아무 버튼도 안 눌렀어요. 근데 갑자기 엘베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마치 타라는 듯이 나도 모르게 탔어요. 저희 집인 5층을 누르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고 누가 같이 타고 있는 것 같고 긴장했지만 아무 일 없이 내려서 집 번호를 누르는데 밑에 층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혹시나 신랑이 걱정돼서 내려가니 1층 현관에 어느 여자분이 차로 밀어서 들이박았어요. 차가 밀려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1층 유리 다 깨지고요.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내가 만약 그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무언가 도와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누구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번째 이야기, 해안가. 나는 해안가 쪽에 주택공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7월 초순이었고 점심시간에는 해안가에서 도시락을 먹곤 했습니다. 처음엔 혼자서 먹었는데 중간에 친해진 동년배의 하청업체 직원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해안가로 갔더니 평소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애들 4명 정도가 파도 치는 곳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여기 바다는 수영 금지 구역이긴 했지만 저도 어릴 땐 여기서 친구들이랑 헤엄치며 놀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해안가에서 도시락을 먹으려고 했더니 A가 오늘은 햇빛이 내리쬐니 그냥 현장 그늘에서 먹자라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 특히 햇빛이 강한 날이라 밖에서 먹기엔 너무 덥겠다 싶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늘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왠지 바깥쪽이 시끄러웠습니다. 경찰차와 헬기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밖에 보러 가자고 A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A를 두고 다른 직원과 같이 구경하러 갔습니다. 사람이 무리지어 있던 곳은 평소에 A와 같이 점심을 먹는 해안가였습니다. 모여있던 구경꾼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다에서 헤엄치던 아이 하나가 파도에 휩쓸려서 행방불명이랍니다. 그러고 보니 좀 전까지 해안가에서 놀던 아이가 한 명 안 보였습니다. 저는 후회스러웠습니다. 평소처럼 해안가에서 도시락을 먹었더라면 파도에 휩쓸린 아이도 빨리 발견되었을 터이고 수영에 자신이 있었으니 어쩌면 제가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요. 씁쓸한 기분으로 A가 있는 곳에 가서 해안가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오늘 거기서 먹었더라면 우리가 뭔가 도왔을 수도 있는데 하고 말했더니 그럴까봐 오늘 거기서 먹기 싫었던 거야.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A에게 재차 물어보니 거기 수영금지 구역인 곳에서 좀 여러 일이 있어서 이런 말 한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마. 넌 그쪽으론 둔한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도시락을 먹는 게 훨씬 시원한데 어째서 매일 해안가에서 밥을 먹고 싶었어? 그런 거 치고 매일 덥다 노래를 부르면서 도시락을 먹고 다 먹으면 바로 사무실로 돌아가서 에어컨 바람을 쐬곤 했지. 그러고 보니 해안에서 처음 먹은 날엔 바다를 보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 때문이긴 한데 이틀째부터는 제가 왜 그렇게 그늘도 없는 더운 곳에서 굳이 먹었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 녀석들이 노르는 건 처음부터 너였고 계속 넌 그 녀석들에게 불려서 간 거야. A는 현장에서 절 처음 보았을 때도 바다에 있는 그 녀석들이 절 끌어당기려고 하는 느낌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이에 그것도 원청 감독에게 말해봤자 무시당할 것 같고 자칫 잘못했다간 쫓겨날 것 같아서 매일 도시락을 같이 먹으며 감시했다고 합니다. A는 그 녀석들이 절 끌어당긴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그 녀석들은 A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귀신은 저에게만 정신 안테나 같은 걸 연결해서 바다 쪽으로 더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둔해서 일이 제대로 안 풀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들이 내 눈앞에서 애들을 바다로 끌어들이려고 한 거야. 그 녀석들에겐 둔한 너보단 어린이 쪽이 더 부르기 쉽거든. 그렇게 하면 내가 아이를 구하려고 바다로 들어올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 녀석들은 내가 방해해서 아이가 대신 끌려간 거지만 오늘은 그 녀석들과 파장이 딱 맞는 애가 놀러와서 그랬는지 내 눈에도 그 녀석들이 보이더라고. 내가 널 해안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 녀석들 분위기 때문에 나도 쫄았어. 노리던 널 내가 데리고 가서 화가 났었나 봐. A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면서 왜 놀던 애들을 방치했냐고 A를 다그쳤더니 넌 그렇게 끌어당기는데도 아무것도 못 느끼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아이들이 놀던 곳은 완전히 그 녀석들 영역이었고 너도 그게 보이면 절대 가까이 가지도 못할 거고 신경도 안 쓰고 싶을걸. 널 해안에서 현장으로 데려온 것만으로도 난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말 엄청 무서웠단 말이야. 그 녀석들이 원망하는 얼굴이. A 말에 따르면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불려서 끌려가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불린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이고 느끼는 사람은 위험한 곳에는 선뜻 다가가지 않는답니다. 너 길에서 큰 칼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애가 다가가면 몸을 던져서 막을 수 있어? 보통 그렇게 못할걸. 그렇게 했다간 다음 순간에 어떤 꼴이 될지를 알기 때문이야. 그것처럼 나도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구할 정도로 난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상대방이 사람이라면 말이라도 통하겠지만 상대방이 이 세상 사람도 아니라 경찰도 내 말을 믿어주지도 않을 테고 그런 일에 휩쓸리는 건 싫어. 하지만 너랑은 죽도 잘 맞았고 나 몰라라 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좀 그렇잖아. 이 해난 사고는 저녁 뉴스로 잠깐 방송되었습니다. 저는 밤에 신경이 쓰여서 차를 타고 해안가로 보러 갔습니다. 아직 헬기가 해안가 주변을 날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손전등을 들고 해안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던 A는 작년 가을에 익사할 뻔한 아이를 구하다가 애는 구하고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도 모르는 채 할 수 없었던 걸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외할머니.
내가 어릴 때 친할머니께서 몹시 편찮으셨다. 식사도 못하시고 계속 누워만 계셔서 등에 욕창이 생겼는데 시골이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으셨다고 한다. 거기다가 우리 할머니는 무당은 아니시지만 그쪽 계통 사람이라서 그나마 있던 약도 잘 안 드시고 굿만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상태가 몹시 심각해져서 삼촌들이랑 고모랑 다 시골집에 모였었다. 당시 우리 집이 종가집이라서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집이 좀 컸다. 그래서 며칠간 친척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먹고 자고 그랬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맏며느리라서 할머니는 편찮아서 누워 계시고 하다 보니 혼자 간호하랴 집 관리하랴 바쁘셨는데 거기다 친척들까지 우르르 몰려와서 집에 있다 보니 몸살이 나신 거다. 그때 감기 기운도 약간 있었는데 거기다 몸살까지 겹쳐서 거의 쓰러지실 지경이었다고 한다. 결국은 어머니도 들어 누우셨다. 큰 방에는 할머니가 누워 계시고 작은 방에는 어머니가 누워 계셨는데 친척들은 전부 할머니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어머니 혼자 방에 계셨다고 한다. 어머니께 측은함을 느끼신 막내 작은 어머니께서 지어오신 감기약을 드시곤 어머니는 잠이 드셨다고 한다. 한창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옆에 누가 서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키는 한 180 정도 되는데 얼굴이 안 보였다고 한다.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누구냐고 말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그 사람이 달려들더니 손목을 붙잡더니 끌고 가려 했고 어머니는 안 끌려가려고 반항을 하셨는데 그 사람 힘이 장사인 것 마냥 쑥 끌려 나왔다고 한다. 그렇게 작은 방을 빠져나와 시장 끌려가는 송아지 마냥 질질 끌려가는데 집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그것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다. 아니 그것보단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전봇대를 붙잡아가면서 반항을 하는데 목은 잠긴 듯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힘은 어찌나 센지 계속 끌려가다 보니 어느덧 마을을 벗어나고 있더란다. 마을 외곽에는 당매라는 산이 있는데 당매를 지나가는 순간 말문이 트였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고 자신은 두 아이의 어미 되는 사람이라고 본인은 아직 젊다고 애원하셨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사람은 걸음을 멈추더니 방 사이에 방해하는 기운이 있더니만 잘못 데려왔구나 하고는 다시 어머니를 방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한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작은 방과 큰 방 사이에는 작은 제단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왠지 기분 나쁜 방이라서 어머니는 잘 들어가려 하지 않으셨다. 그 순간 어머니는 잠에서 깨어나셨는데 파스를 붙였을 때 느껴지는 화끈거리는 기분 있자는가. 손목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손목을 보니까 누가 세게 붙잡은 건 마냥 손자국 모양으로 자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국은 며칠 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6번째 이야기, 붙박이장 괴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저는 우주소년단이라는 청소년단체에 가입해서 임원직도 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에 전국 우주소년단 연맹에서 캠프를 하는데 그해 여름에는 경기도에 있는 한 유스 호스텔로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당시 신설 학교여서 활동 경력도 잘 받고 힘이 없어서 배정받은 숙소는 유스 호스텔 가장 높은 층의 복도 가장 끝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다른 방들과 좀 떨어져 있었는데 다른 방들과는 다르게 두 개의 붙박이장 중 하나가 자물쇠로 꼭 잠가져 있었습니다. 교관 선생님은 전에 밤새 장난치다가 그 방에 그 붙박이장에서 죽은 아이가 있어서 잠가두었다고 했지만 을에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겠거니해서 다들 웃으며 믿지 않았습니다. 2박 3일 캠프의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 날 아침 붙박이장 근처에서 잤던 아이들 몇 명이 울상을 하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밤에 붙박이장에서 끼익,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잤어요. 붙박이장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은 소리가 자꾸 나서 무서워요. 밤에 누가 붙박이장에서 나와서 방 안에서 있는 걸 봤어요. 확인해보니 정말 붙박이장 문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쇠로 여전히 잠겨 있었고 어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거니와 나무로 된 붙박이장 문이 오래되어 그런 거라고 조금은 찝찝한 마음을 감추고 달래주었습니다. 오후 활동을 하고 다시 숙소를 돌아왔습니다. 다들 기분이 묘해서인지 방에 들어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쪽에서 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수도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건지 해서 후배에게 확인하고 오게 하였지만 그 후배는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또 물 떨어지는 소리는 분명히 계속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 제가 직접 화장실로 가서 확인을 해보았지만 화장실에는 물이 떨어지는 곳은커녕 물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화장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방 안까지 크게 들려? 그때까지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화장실은 현관 바로 앞에 있는 구조라 방과는 분리되어 있고 문도 따로 쓰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모두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저희는 방을 바꿔 배정받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 참으라는 선생님들의 말씀에 무서운 마음으로 그 방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저와 친구들이 붙박이장 앞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런저런 일에 심리적으로 불안했는지 저희는 밤새 떠들고 놀 생각도 못하고 취침 시간이 되자마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잠기가 밝아 행여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일어나려고 했지만 아침까지 도중에 깨는 일 없이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무사히 하룻밤을 보낸 것에 기뻐하며 퇴소식을 맞이했는데 퇴소식을 하기 위해 줄을 서는 중 옆방에 묵고 있던 다른 학교 임원이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희 학교 애들은 정말 대단하다. 어제 교관 선생님들 감시 심했는데 어떻게 피한 거야? 저는 영문을 몰라 왜냐고 되물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날이라 교관들 감시가 엄청 심해서 우리는 밤새 놀려다가 혼나고 포기했는데 너희 방은 밤새 엄청 시끄럽게 잘 놀던데 우리 방 아이들까지 시끄러워서 잠 못 잘 정도로. 그 말을 듣고 오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방 아이들은 분명 취침 시간 후 바로 잠자리에 들었고 저와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침까지 숙면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말처럼 옆방까지 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논다는 건 한두 명이 도중에 일어났었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집에 가니까 괜찮아라고 두려운 마음을 감추고 퇴소식 후 숙소에 마지막으로 들러 짐을 정리하고 빠진 물건이 있는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자물쇠로 잠긴 붙박이장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과연 캠프 기간 동안 저희 방에는 저희 말고 누가 있었던 것일까요? 7번째 이야기, 살해당한 유령. 작년 여름에 겪은 일입니다.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 어느 날 밤 간신히 잠들었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뿔싸, 이 불쾌한 느낌은 가위였습니다. 워낙 가위에 이미 익숙해서 무섭진 않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온몸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눈을 뜨면 끔찍한 것을 볼 것 같은 느낌. 예감이 좋지 않아 눈을 그대로 감은 채로 다시 잠을 청했지만 잠이 들면 다시 가위에 눌려 무서운 기분에 잠에서 깼고 여전히 가위에 눌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날따라 도통 잠들 수 없어 결국 몇 번이나 반복한 채 동이틀 무렵에나 잠들었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몸이 무척이나 뻐근했고 집이 덥기하고 왠지 어제 같은 가위에 눌릴 것 같다는 이상한 예감까지 더해 그날은 회사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다음 날이 토요일이기도 했습니다. 아침까지 푹 자고 일어나니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었습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집에 들어가다가 문득 배고파서 집 근처 슈퍼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저씨께서 아침부터 동네에 형사가 다닌다며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엊그제 저희 집 근처 고가도로 아래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위 눌렸던 건가? 라고 생각은 했지만 살인사건이 난 곳과 저희 집이 가까운 편은 아니라 연관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몸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형사가 수사를 위해 저희 집에도 왔었습니다. 살인사건 용의자가 저희 집, 그러니까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형사는 혹시 최근에 이사 간 사람이 있냐고 물었는데 얼마 전에 두 집이 이사 갔다고 대답하는 순간에 두려움과 측은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사 간 두 집은 제 아랫집과 옆집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그날 살해당한 그 사람은 범인을 찾기 위해 202호에서 저희 집을 거쳐 302호로 계속 돌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8번째 이야기, 해군화사.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절묘한 우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 2월 즈음에 친구 2명과 경남 마산에 학꽁치 낚시를 갔습니다. 하지만 세차게 불어오는 차가운 바닷바람과 흩날리는 눈 때문에 낚시를 접고 떠나야 했습니다.
점점 거세지는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다가 때마침 오는 버스를 무조건 탔습니다. 하지만 마산역으로 가야 했는데 밤늦게 버스가 도착한 곳은 진해역이었습니다. 밤이 깊었기에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여 진해 곳곳을 헤매다가 결국 숙소로 잡은 곳은 허름한 여인숙. 거기서 술을 마시다가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깼는데 낯선 남자가 방에 앉아 우리가 마시던 술을 마시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남자는 대뜸 제 멱살을 잡으며 내 제사상이 왜 이래? 하며 주먹으로 절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손을 뿌리치는 순간 전 잠에서 깨어나며 일어났는데 순간적으로 쓰러졌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다리에는 온통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도 연탄가스 냄새 같았습니다.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여 필사적으로 문을 열고 친구들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비몽사몽. 고함을 질러 주인 아저씨를 불렀고 이윽고 저희는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모두 살았고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입원 중에 여인숙 주인 아저씨께 꿈에서 본 남자 이야기를 했는데 주인 아저씨께서 놀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1년 전에 해군아사가 그 방에서 자살했었지. 그 사람이 너희를 살린 거야. 저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릴 살려고 나타난 건가? 결국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건 해군에 지원 입대였고 곧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병과 학교 졸업 후 배치된 곳은 진해, 경남함이라는 군함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배정받은 사물함을 열자 벽에 붙어 있던 낡은 사진 속의 한 남녀. 남자는 꿈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그 후 군 생활을 그 남자의 자취가 남은 군함에서 끝까지 보내고 제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남자가 고맙습니다. 9번째 이야기, 행운.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같은 기숙사의 일본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친구의 사촌 언니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날, 언니는 그날도 자정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답니다. 매일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몇 달 동안 같은 역을 이용하다 보니 막차 시간대에 전철을 타는 사람의 얼굴이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저 얼굴만 아는 정도랍니다. 그런데 그날은 베이지 롱코트를 입은 여자가 승강장에서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매일 전철 첫 번째 칸을 탔기에 승강장 제일 끝으로 이동하는데 여자가 계속 따라왔답니다. 약간 이상한 기분은 들었지만 자기처럼 끝에서 내리는 사람인 것 같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윽고 멀리서 전철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는 역에서 오는 전철을 바라보며 서서히 다가섰다가 그날따라 책이 많아 들고 있던 책을 놓쳤습니다. 전철이 다가오고 있기에 서둘러 책을 줍기 위해 몸을 굽힌 순간 갑자기 뒤에 서 있던 여자가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전철이 멈췄습니다. 조용하던 역 안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자가 자살한 것 같았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정신이 아찔했지만 그에 상관없이 경찰은 언니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목격자가 없어 아무도 자세한 상황을 몰랐고 언니는 그 여자를 밀쳤다는 의심까지 받았답니다. 이윽고 영무원이 승강장에 CCTV 테이프를 가져왔는데 비디오를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비디오에 찍힌 건 전철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언니 뒤에 여자가 언니를 밀어뜨릴 기세로 달려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도 언니가 책을 줍기 위해 자세를 낮추자 중심을 잃고 그 여자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그 언니는 그 일로 액땜한 모양인지 그 해의 유명 사립대에 붙었다고 합니다.